북한이 망하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한이 어떻게 한순간에 경제가 관짝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제 때 남쪽과 북쪽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일본은 1937년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며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일제는 조선을 병차, 군수기지, 군수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데, 북쪽엔 무기를 공급할 군수공장 위주의 중공업, 남쪽엔 주로 병사들의 옷이나 생필품을 담당할 경공업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내전 중이던 국민당의 장제스와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딴 놈한테는 다 털렸어도 저 일본 놈들한테 지는 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겠다 라며 일본이 물러날 때까지만 내전을 멈추고 국공합작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일본의 예상보다 전쟁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때 일제는 희대의 오판으로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며 결국 아직까지도 세계 최초 유일무이 원자폭탄을 두드려 맞게 됩니다. 행복이에요 형님. 근데 저 조선에 있는 집만 좀 가져. 차 빼 이 개새끼야, 바빠. 그렇게 자연스레 미국과 소련이 드라이브스루 해버리고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과 기업들은 남한과 북한의 재산으로 편입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공업이 발전했던 북쪽의 상황상 광복 직후의 한반도는 확실히 북한이 경제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과 풍부한 군수공장을 기반으로 전쟁을 터뜨렸고, 전쟁 기간 중 동북아 최대 비료공장과 제철소 등 많은 공장들이 파괴되었음에도 전쟁 후엔 철, 니켈, 석회석, 금, 우연탄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물물교환 식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들여올 수 있었으며, 당시 소련, 중국, 동독 등의 전폭적인 원조에 힘입어 한국 전쟁으로 초토화된 시설들을 빠르게 복구했고,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에만 10%의 경제 성장률을 웃돌게 됩니다. 전력 사정도 수풍수력 발전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발전소가 북한에 존재했기에 남한은 해방 직후 전력 수요 60% 정도를 북한에서 공급받아야 했고, 1948년엔 북한이 느닷없이 송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방송마저 중단되어 백범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전기가 부족하니 제발 좀 전기 풀어달라 라고 아쉬운 소리 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전력량이 65년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3배 많은 수준이었고, 전기가 남아돌아서 중국에 수출까지 했다 하네. 이런 탓에 휴전 직후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2배 이상 차이 났고, 소련과 중국이 같은 공산권 내에서 마찰이 빚게 되자 북한은 양쪽에서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 소련한텐 기술, 중국한텐 원자재나 식료품을 들여와 경제적으로 실리만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 북한은 황금기를 맞이했고, 남한보다 1년 앞서 지하철을 개통했으며 74년엔 일본과 필리핀의 뒤를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컬러 TV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무려 세금을 없애버린다는 허풍을 떨기도 했는데, 북한의 70년대 배급 수준만 봐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던 게 분명하고, 남한과 북한 1인당 GNP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북한도 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태가 넘쳐나서 더 물어주고 강제로 소비까지 시켰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름 잘 살던 북한이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거지가 되었을까요? 그거 아세요? IMF 직전 한국의 신용등급이 엄청 좋았다는 거? 북한도 똑같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때 북한은 전쟁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인구를 감당해야 했기에 농업 생산량을 늘리려고 옥수수밭을 크게 키웠는데, 문제는 옥수수가 지력을 많이 잡아먹는 작물이라 연작을 위해선 대규모 화학비료 투입이 필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련이 아프간 전쟁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막대한 국력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북한한테 공급해주던 장비와 석유 등을 대폭 삭감해서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사회주의 동구권에 물물교환식 무역이 사그라들었고, 대규모 화학비료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무역이 안 돼서 전력 생산량이 급감하고 기름조차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옷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북한 역사상 최대 흑역사로 꼽히는 화학섬유 비난론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전력난을 겪게 되니 북한 섬유 사업이 마비되었고, 비난론 역시 생산이 중단되어 이 대규모 사업에만 100억 달러를 손해보게 됩니다. 또 대동강과 서해가 맞닿는 경계에 서해 관문을 세웠는데 81년 착공해서 3년 완공을 목표했지만 1개 군단의 인력을 쏟아부어도 당시 북한 토목 기술이 쓰레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86년에서야 겨우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김일성의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지시 때문에 부실공사, 날림공사를 해버려서 현재까지도 군의 1개 건설사단이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합니다. 그리고 88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남한이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김일성이 소련에 직접 가서 고르바초프에게 남한의 올림픽 단독 개최는 절대 안 된다
한다고 공동 개최로 해달라고 때도 써보고 김포공항에 폭탄, 대한항공 858편 폭파, 미얀마에서 무려 전두환 대통령 암살을 계획했으나 남한의 올림픽 개최 저지는 실패했고 여기서 북한이 남의 나라에서 개막장짓을 하는 바람에 전세계 국가들이 외면하기 시작해서 서서히 외교적으로도 고립됩니다. 또 남한이 올림픽을 개최했으니 우리도 올림픽만큼 큰 대회 개최할 수 있는 성공한 국가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88올림픽 개최 1년 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역대급 대회를 열게 돼요. 김일성은 가뜩이나 경제가 기울고 있는데 무려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 기준 세계 1위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얘들이 사회주의잖아요. 자본주의 같으면 저기서 경기를 하든 해서 입장권 받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얘들은 사회주의라 저런 경기장을 세워봤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여서 저기에 쓴 돈은 그대로 다 날린 거예요. 심지어 나름 이 대회가 88올림픽보다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한 대회였어서 외신들에게 보여줄 삐까뻔쩍한 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당시 북한은 부동산도 배급제였어서 국가 돈으로 건물 올리고 공짜로 인민들에게 나눠줘요. 그래도 우리는 88올림픽 당시 선수들이 묵었던 아파트는 민간인들에게 팔아서 나름 경제적인 이득은 봤는데 얘들은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적국인 미국의 달러를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축제 기간 중 비싼 외화로 수입한 외국 상품들을 국내 원화로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외화와 바꾼 돈표라는 달러도 원화도 아닌 중간 단계 화폐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북한 원화의 글자만 바꾼 도안이라 위조 지폐 때문에 다시 화폐를 만드는 바람에 이중 지출까지 하게 되어 10억 달러 손실. 여기에 더해 외화와 바꾼 돈표마저 김정일이 남발하는 바람에 달러와 1대1 비율이던 외화와 바꾼 돈표는 97년경엔 6,000대1까지 벌어졌고 나중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89년에서 92년까지는 동구권 격동의 시기라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고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북한으로 망명하려다 총살당하고 오야붕인 소련까지 해체하여 소련에서 넘어오던 석유가 아예 끊어지고 국제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들어오던 원자재들을 공급받지 못했으며 정상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공장들이 멈추자 외화를 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김일성도 깨닫는 게 있었는지 이제 체제경쟁은 끝났구나, 개혁 개방 안 하면 진짜 다 죽겠구나 생각해서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문제는 카터가 정말 유명한 독재자 킬러입니다.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는 독재자들마다 다 죽어요. 그래서 김일성도 카터를 만난 지 고작 2주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때가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이 회담을 20여일 앞둔 상황이었는데 만약 회담이 성사됐다면 통일은 모르겠죠. 뭐 암튼 그렇게 김정일이 정권을 잡게 되지만 이번엔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홍수가 터져버립니다. 95년 북한의 대홍수는 유엔이 지난 50년간 10대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저수지댐이 다 터져버리는 바람에 농토 수만 보가 쓸려갔고 탄광들이 침수되자 석탄 생산을 못하니 화력발전소가 못 돌아가서 전기가 끊겼고 화학공장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전기가 없으니 철도가 멈춰버려 광석도 실어 나르질 못하고 용광로가 먼저 철이 안 나오니 기계공장이 먹고 경공업 공장들이 다 타격을 받는 등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시 홍수로 손실난 금액만 대략 250억 달러로 추정되고 북한 경제는 이때 연평균 마이너스 3.8%를 찍으며 고난의 행군 당시에만 약 30에서 100만 명이 아사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일도 이때 개방이냐 핵이냐를 놓고 엄청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김정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핵을 선택. 그나마 고난의 행군으로 도움받던 국제사회의 지원도 끊겨버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에만 몰두한 김정일은 지금 인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반쯤 놓아버려서 김정일이 죽기 1년 전인 2010년에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2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 2011년 김정은의 집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는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을까요? 네, 진짜 무능 그 자체였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경제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대공황도 극복해버린 루즈벨트 성님도 지지치고 나갈 만한 막장 국가인 북한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이 물려준 북한으로 뭘 하려 해도 핵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때문에 길이 안 터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살 길 좀 찾아보겠다고 관광산업에 꽂혔는지 2018년 호텔과 카지노를 지으며 외화를 벌어들일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핵시설 포기하겠소. 영변 말고 딴 곳에 핵시설 있는 거 다 아는데? 실제로 김정은은 트럼프의 말을 듣고 어버버했다 하며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핵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 제재 해제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원했던 북한은 정상회담의 결렬로 대북 제재는 계속되었고 그나마 교역하던 중국과도 코로나가 터져버리며 대중무역이 80% 급감. 그래서 김정은은 다시 한번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는 미사일을 개발하다 못해 화성을 가고 싶어졌는지 비트코인이나 해킹하면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마을, 가장 위험한 동네, 유일하게 병역 면제가 가능한 곳.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자 사상 유례없는 한반도 핵 위협 긴장 국면에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은 이곳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라 평가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트럼프는 방한 당시 수많은 지뢰와 철책으로 둘러싸인 인간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이곳을 저것이 진정한 국경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비무장지대 안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을, 그곳에 민간인이 살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불과 400m 앞에 놓여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의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어 UN 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마을 대성동. 오늘은 북한의 인공기가 한치 앞에 펼쳐진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한국전쟁 전선이 교착되어 전쟁 막바지에 접어든 1953년 정전협정 중 북한이 비무장지대한 하나의 마을씩 두자는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마을을 제안하여 양측은 DMZ 폭 4km 안에 모든 마을을 파괴하고 북한엔 기정동, 남한엔 대성동 마을만 남기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대성동에서 불과 1km 북쪽에 영화로도 유명한 JSA 공동경비구역, 즉 남북 이벤트 때면 항상 등장하는 판문점이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고 이 구역을 관할하는 유엔 사령관의 허가 없이 출입조차 금지되며 특별한 목적 없는 외부인의 방문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성동 주민들은 주민등록증과는 별도로 개인 고유 주민번호가 있는데 신분증 발급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유엔 사령부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마을 내 상업이 금지라 근한 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거의 없고 생필품을 사러 가려면 노선이 하나뿐인 하루 2번밖에 없는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으로 마을 밖으로 이동해야 해서 출입 절차도 복잡하고 의료시설이나 병원도 없어서 또 외부에 있는 약국으로 나가야 하고 갑자기 아프면 육군 헬기 신세를 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상수도조차 2013년이 되어서야 공급되어 그 전까진 물탱크에 정수된 물을 저장해놓고 써야 했고 헌법상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1년 중 8개월 이상을 마을에 거주해야 주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유의 마을에 자유가 없는 거죠. 군사분계선과의 거리는 불과 400m인데 사실 400m는 마을 기준이고 주민들의 농가 밭은 북한 바로 코앞이라 저 빨간 표지판만 넘어가면 그냥 북한입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이라고 모든 라인에 철조망과 철책이 세워져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없는 곳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58년 7월 주민들과 미군들 사이에서 통역하던 이영기 씨가 월북하고 같은 해 12월엔 이대성 씨가 5-6명에게 끌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1968년엔 대성동 마을 입구에서 판문점 투입을 위해 트럭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던 한미 장병들을 매복해 있던 북한군이 수류탄을 터뜨려 차량을 멈추게 하고 트럭에게 집중 사격을 하여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바람에 트럭에 타고 있던 국군 장병 2명과 미군 장병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한 남성이 납북되어서 돌아오지 못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때는 1975년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때 일손이 부족했던 대성동 주민들만으론 안 돼서 외부에서 농사를 도와주실 인력을 모셔왔는데 그중 한 분이었던 김세현 씨가 대성동 주민과 함께 논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북한군이 김세현 씨를 납치해 갔다 합니다. 이를 본 주민이 바로 군에 신고하여 알렸지만 일하던 논밭이 북한 쪽과 더 가까운 것이었기에 손쓸 새도 없이 끌려갔고 이 우리의 끝없는 송환 요구에도 북한은 스스로 월북했다 주장하여 군사분계선에서 김세현 씨에게 남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의 제안에도 북한은 거절로 응수했고 김세현 씨는 끝끝내 고국의 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세현 씨를 북한에서 날라온 대북전단 삐라를 통해서 목격했다는 대성동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김세현 씨 밑에 머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계가 심해져서 안전을 위해 농사일을 할 때도 실탄을 장착한 무장군인들이 함께 경계를 서고 매일 저녁 주민들의 인원 점검을 위해 유엔 사령부 소속 민정반이 저녁 점호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첵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1940년부터 1982년까지 37년간 시행되었다 지금은 폐지된 통행금지가 대성동엔 아직도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가 통금인데 1차 위반 시 구두경고, 2차 위반 시 일주일 마을 추방, 5차 위반 시 주민권을 박탈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성동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무려 납세 의무가 면제되고 뭐니뭐니 해도 이 동네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방의 의무가 없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이 없어도 경작권이 주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쌀이 주변에서 많이 보던 DMZ 쌀이고, 주택 소유권이 없어 정부가 지어준 집으로 집세, 전기세, TV 수신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동네입니다. 쌀도 잘 팔리고 혹여나 잘 안 팔려도 정부가 매입해줘서 평균 소득이 꽤나 높은 편이라 JSA 민정부대 전역자들에 따르면 주민들이 외제차를 많이 몬다는 이야기가 있다. 마을 내 유일한 학교인 대성동 초등학교는 유리창 대신 벽돌로 막혔지만 유엔사 소속 특성상 미군이 영어 수업에서 원어민 강사가 되기 때문에 매년 다른 지역에서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가 없어 서울 소재 중학교에 배치받을 수 있고 등록금과 급식비 같은 학비 등의 모든 금액을 지원받고 교육 목적으로 마을을 떠나도 주민권이 박탈되지 않으며 매년 졸업식 땐 장군들이 직접 참석하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여담으로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려고 대성동 주민이 되고 싶어도 남자는 대리사위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70년 동안 지금까지 이런 분이 한두 명밖에 없다 합니다. 대성동 마을과 관련된 재밌는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자면 납치되었다 다시 돌아온 주민도 존재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1997년 주민들은 맨날 보는 논밭이고 어디까지가 대성동인지 알아서 농사를 지을 땐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대성동엔 도토리 묵이 유명하다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정신없이 줍던 한 모자가 북한 쪽으로 실수로 넘어간 사건도 존재합니다. 이들을 본 북한군은 자신들의 초소로 가자 했고 의외로 뒤늦기를 걸어간다고 할 때 할머니를 업어주기도 하고 자신들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북한 측에서 정말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북한군은 별다른 조건 없이 조기 송환하여 다행히 이 모자는 5일 만에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엔 가끔 동네 주민들이 앞에 조그만 강에 낚시를 하러 갈 때 우연히 가까이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 중 한 명이 대성동 주민에게 남한 담배를 요구해서 주민분이 담배를 구해서 끈에 묶어서 던져줬다는 썰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담배는 중국에 수출돼서 가끔 펴봤다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맛은 뭐 그닥이라네요. 6.25 전엔 대성동과 기정동 이 두 마을이 얕은 강 건너의 이웃 마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간 친척 관계도 다수였고 전쟁으로 친형과 떨어져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주민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북한 마을 기정동은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창문을 페인트로 그려 선전 마을이 되어서 거의 유령 마을에 가깝습니다. 동이 붙어 있어서 행정구역 단위 동으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름만 대성동이고 실제 행정구역 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라고 합니다. 바로 코앞에 보이는 북한 인공기 때문에 한때 태극기와 인공기를 누가 더 높이 올리는지 대결이 펼쳐져서 이곳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태극기가 달려있고 그 높이가 무려 99.8m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우리가 더 이상의 높이 대결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 그만뒀는데 북한의 인공기는 160m 높이에 위치한다 합니다. 흔히 우린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초토화된 그 난리통에 아이를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북대지의 발작으로 일어난 6.25 때는 그 상황이 달랐으니 자 여기서 면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저기 시어머니랑 먼 곳까지 면회 왔는데 아 어려 보이시는데 제주도까지 남편 보러 오셨어요? 네 근데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랑 한 번만 예?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와가 집안에 대를 잇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는겨? 아니 그래도 규정상 이게 안 가뜩이나 1년 전에 비해 6만 명이나 덜 나와서 출산율 5.05인데 출산율 4명대로 떨어지면 나라 망한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로 향했으나 당시 좋은 문화에 힘입어 이들 중 일부에겐 이미 아내가 있었고 뿌리 깊은 유교 베이스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초토화된 폐허 속에서도 어떻게든 대를 이을 방법을 찾아 나서야 했기에 남편이 전쟁터로 끌려가기 전 어떻게든 애를 만들어 오겠다 라는 불굴의 의지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훈련소로 달려가 일명 씨바지 면회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당연히 규정상 이러한 면회는 불가능했지만 당시 군의 수뇌부들은 원래는 안 되지만 저 멀리서 대를 잇겠다고 남편까지 보러 왔는데 이런 것까지 맡긴 좀 그렇잖아?
라며 암묵적으로 묵인해줬다 합니다. 또한 휴전 후에도 좋은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아내가 있는 채로 군대로 간 장병이 많았으므로 그때도 면회를 온 김에 그래서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비전시에 아들을 입대시킨 부모의 심정도 안타까운 법인데 하물며 전시의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때문에 훈련소마다 면회온 가족들이 줄을 이었고 이 중엔 특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손을 끊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며느리를 대동하고 시바지 면회를 간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시바지 면회를 허용할 순 없었으나 요령껏 성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이를 탓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유구한 전통은 베트남전까지 이어져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 확신할 수 없으니 파병전의 마지막 면회에서도 시바지 면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활약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월 강원도 해병대 5대 작전 중 하나인 도솔산 고지쟁탈전에서 퇴시동무 뭐야 제가 남조선 놈들 무전기를 주었습니다. 호호 이제 이놈들 작전이 뭔지 다 알겠구만. 그래 한번 들어보자. 통신보안 글로 쭉 가다 보면 큰 소나기 나옵니까? 거기서 나단편으로 돌아서 도르멍도르멍 갑소. 알았다. 운대는 건 어떤 백수가? 어? 그렇습니다. 당시 무전기 몇 대를 적에게 빼앗긴 일로 전체 통신기를 다 바꿀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작전상의 비밀 유지가 어려워 각 통신병들을 제주도 사람으로 두고 제주어로 교신하도록 하는 비밀 작전이 존재했습니다. 즉 제주 통신병들은 한반도 유일의 인간 도청 비밀 병기였던 거죠. 오직 남한에게만 존재했던 비밀 병기. 그들이 주고받았던 내용의 해독은 쭉 가다 보면 큰 소나기 나옵니까? 그리로 쭉 가다가 보면 커다란 소나무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단편으로 돌아서 도르멍도르멍 갑소. 거기서 오른편으로 돌아서서 달려가십시오. 알았다. 운대는 건 어떤 백수가? 알겠습니다. 지원 온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해병대 3, 4기엔 제주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이 작전에 동참한 인천 상륙 작전에서도 제주어 비밀 작전이 진행되었다 합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제주도엔 해병대 구여단이 창설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분명 손흥민 선수는 제주 해병에게 도청 방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북한과의 축구 경기에선 도청 방지 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강인아 노담펜 도루망 갑서. 네 형. 도청 방지 교육 받았으니 북한 놈들 못 알아듣겠지? 연락 잘못됐습니다. 응? 브라질 팀의 찬호키 중간 방어수로 있는 10번 선수가 브라질 팀에서 볼착입니다. 중간 지대에서 활약하는 15번 김영준 선수가 단번 찬호키를 시도했는데 우리 팀에 던져넣기입니다. 깐나쉬. 이건 진짜 여담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역을 쓰지 않고 통일후에도 언어 통일 정책이 없었던 걸로 보아 삼국 간 사용하는 말이 지금의 남한과 북한 차이 정도라 추측됩니다. 그렇기에 영화 황산벌에서도 제주어 같이 전라도의 특색 있는 표현 거시기와 머시기를 해독하려고 애쓰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래, 뭐 좀 건진나? 깨백이가 근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쉬바, 도대체 뭐고? 아마 어떻구나. 니 한번 풀어봐라. 도별 보시겠습니다.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에서의 머시기와 거시기는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20년에 이런 고난도 하면은 보다도 못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후방 교란을 위해 초도와 백령도 등지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게릴라 특수부대 KLO 일명 켈로 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들은 피복이 부족했던 탓에 야 미군아 우리 군복이 없는데 뭐 좀 없나? 남는 게 그게 있지. 오케이 기다려봐 줄게. 그렇게 그들은 정체불명의 군복을 입고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종횡무진했지만 중공군과 인민군은 도대체 저 이상한 군복을 입은 부대가 어디 부대인지 몰라 소련으로 보내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소련아 우리가 이상한 부대를 봤거든? 이게 얘들 군복인데 도대체 어디 군복인지 모르겠네.
야, 이 미친 양키 새끼들아. 아무리 그래도 나치 친위대를 한국에 투입해? 혹시 니들 나치 무장 친위대 살려두고 일부러 지금 한국에 써먹고 있는 기가?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은 켈러 부대에게 따로 군복을 만들어줄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래도 뭔가 주긴 줘야겠다 싶어서 2차 대전 때 노획한 피복을 쟁여둔 창고를 뒤적이다 소련의 발작을 일으킬 만한 나치 친위대의 전투복 더미를 발견하곤 그대로 꺼내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나치에게 3천만이 갈려나간 소련은 미국이 나치를 한국 전선에 동원했다고 항의하며 날뛰었고 훗날 켈러 부대라는 걸 확인한 뒤에야 문제 삼지 않았단 황당한 일화가 존재합니다. 요즘 뭐 남한에서 삐라 날렸다고 자기들은 이제 삐라가 안 통해서 오물풍선 날리는 추한 짓을 하던데 6.25 당시 국군이 북한에 뿌린 삐라를 보면 온갖 핑계로 일하지 말라, 일부러 바보 노릇을 하라, 하라는 일을 못 알아들은 채 하고 자꾸 일을 저지르라, 앓는 채 하라, 중공놈들이 일을 시키려 들거든 들어 누워 앓는 채 하라, 연장 없는 핑계, 연장을 깊이 감추고 빈손으로는 일할 수 없는 채 하라. 북한이 미군에게 뿌렸던 삐라를 보면 부자들은 플로리다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뭐해? Giulese o tatusan magza anese o jelanbo και αμπαμπέλ τζουλτζισινούν μπούνιουλ του βαντουλία σουπνιδά. 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일화는 어느 날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에게 북한군 부사령관이었던 박일호가 보급난에도 불구하고 귀한 계란 10알 정도를 선물로 보낸 일로 시작됩니다. 펑더화이는 부상병에게 주라 고 양보했지만 어떤 한 중국의 통역장교가 북한군 부사령관이 총사령관에게 준 계란을 들고 튀어버린 요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미친놈이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이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펑도아이는 마오쩌둥이 가장 아끼는 장남을 데려갔다가 사고라도 터지면 큰일 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후방의 통역장교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마오아닝은 늦잠은 기본에 밥도 자기가 내키는 시간에 먹고 펑도아이를 노친내로 부를 만큼 막무가내였기에 제공권을 미국에게 완전히 뺏긴 상태에서 밥은 동트기 전에 먹고 불은 연기가 보이니 피우지 말고 낮엔 방공호로 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도 귀한 달걀을 본 마오아닝은 군침이 싹 돌아버렸습니다. 당시 중국군 사령부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안 보이게 위장했는데 마오안이 계란을 삶기 위해 모닥불을 피운 순간 연기를 포착한 미군이 그대로 네이팜탄을 꽂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썰이 두 개인데 중국 공산당 오피셜로는 벙커에서 기밀 문서를 챙기다 소위탄 맞고 사망했다 말하지만 당시 목격자들 얘기론 벙커 안에 난로에서 계란 삶다가 죽었다, 벙커 밖에서 계란볶음밥 만들고 벙커 들어와서 먹다가 죽었다 라는 건데 뭐가 어찌됐든 마오아닝의 사망일인 11월 25일 계란볶음밥 만드는 법을 올린 한 중국 셰프가 중국인들에게 폭격을 맞았다는 걸 보면 웃음이 활짝 피는 일화임에는 틀림없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휴전 직후인 1954년 2월 당대 세계 최고의 미녀 마릴린 먼로가 야구 선수인 남편 조 디마지오와 일본에서 신혼여행 중 한 미군의 부탁으로 첫날 밤을 치르지도 않은 채 남편을 일본에 두고 한국을 방문해 미문 공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배우는 댄스와 노래까지 잘해야 했다고 하는데 원로는 그 추운 겨울 얇은 드레스만 입고 10여 차례 공연을 펼치며 폐렴에 걸리기도 했고 급조된 무대에 변변한 탈의실도 없어 천 하나만 두고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웃으며 불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방문지는 한국이다 라며 회고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먼로를 빠따질 그렇게 이혼하고 재결합하기로 약속한 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먼로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묘에 시들지 않는 장미를 꾸준히 바쳤고 세상을 떠날 때도 이제야 먼로 곁으로 갈 수 있게 됐군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 영화 1급 살인에 언급될 만큼 디마지오도 당대 최고의 야구선수였습니다. 디마지오가 한국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갔다면 디마지오와 두 번이나 MVP 경쟁을 벌이고 한국까지 와서 직접 전쟁까지 참전했던 찐 전설적인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도 존재합니다. 이 사람 타이틀만 MLB 마지막 4할 타자, 올스타 19회 선정, 타격 트리플 크라운 2회, 통산 출루율 4할 8푼 1리로 역대 1위, MLB 역사상 손에 꼽히는
유기호는 위대한 선수이자 보스턴 레드삭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인데 테드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참전하여 39회의 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 폭격을 퍼붓고 오는 길에 적군의 대공포에 맞아서 진짜 죽을 뻔했다가 위험천만한 동체 착륙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일화에 따르면 테드는 동체 착륙 직후 걸레짝이 된 자신의 비행기를 뒤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드는 전투조종사 자격이 정지될 정도로 빡세게 복무했고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 1년간의 동원 소집을 무사히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37경기에서 34세란 나이에 4할 7, 13홈런, 34타점이란 미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6.25 때 참전한 걸로 유명한 연예인은 퓨전 전보를 직접 쳤다 밝힌 고 송혜 선생님입니다. 또 킹스맨에 나오기도 했던 마이클 케인도 6.25의 알보병으로 참전하여 한 번은 남양주시 근처 골짜기로 정찰 나섰다가 중공군에 포위당해서 4명의 분대원 모두 전사하거나 포로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 테러를 미리 차단하려던 중공군의 허를 찔러 일부러 적진을 향해 전력 질주한 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데 성공했다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한국전쟁 대신 6.25란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전쟁은 제3국의 관점에서 한반도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반면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은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민요입니다. 6.25 때 한국을 도와주러 온 뉴질랜드군에는 마오리족 용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참호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6.25 당시 가장 잘못 알려진 사진 중 하나가 바로 한강인도교 폭파 사건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이 사진입니다. 그러나 한강인도교가 아니라 대동강 철교이고 1951년 필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한강인도교 폭파 직후 영상입니다. 6.25 패전 시 한국 정부와 주민 30만 명의 망명지로 고려된 곳들은 제주도, 일본, 오키나와, 사이판, 티니안, 서사모아 제도, 팔라우, 얍 괌, 파푸아뉴기니, 하와이, 미국 본토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6.25는 문화적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갈아 코카콜라 회사가 남기고 간 탄산수와 합쳐 판타가 만들어졌듯 6.25도 한국 음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우선 가장 잘 알려진 음식은 단연 부대찌개입니다. 전쟁 후 먹을 것이 없던 한국인들이 미군 부대 깡통에 든 햄을 이용하여 김치와 만든 찌개가 부대찌개란 설이 있는데 다른 썰은 1960년대 주한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햄으로 만든 찌개가 부대찌개의 기원이란 설이 있습니다. 냉면은 조선시대부터 즐겨 먹어왔지만 이북 지역에서 메밀을 키우는 것이 적합했기에 6.25 전까지 남쪽엔 냉면집이 거의 없었는데 1.4.5태와 함께 실향민들이 내려와 곳곳에 정착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실향민의 영향과 미국의 영향을 둘 다 받은 음식이 바로 부산밀면이라 합니다. 함흥철수로 내려온 실향민이 부산에 정착해 냉면집을 하게 되었으나 전쟁 때문에 메밀을 비롯한 냉면 식자재 자체가 귀했기에 당시 미국의 대규모 원조로 저렴하게 공급되던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 사용해 냉면을 해먹은 것이 부산의 명물 밀면입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들어오던 원조 식량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음식이 달고나라고 합니다. 또한 주로 윗지방에서 먹던 만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 대구에 납작만두가 탄생했습니다. 야식의 꽃이라 불리는 족발은 피난온 평안도 실향민들이 장충동 일대에 몰려 살며 몇몇이 생계 유지로 평안도식 족발을 팔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족발의 기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백예민족 풍습이 쇠퇴한 가장 큰 원인 역시 6.25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난해서 염색할 돈이 없으니 흰색을 주로 입었다 라는 낭설이 있는데 사실 흰옷은 염색도 해야 하고 유지비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통엔 원조받은 옷을 그대로 입게 되어 옷 색깔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고 서양 문물도 본격 유입되면서 흰옷 선호도가 줄어들어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6.25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에도 일제강점기까지 암암
암암리에 존재하던 신분제를 없애버렸고 오랜 기간 동안 뿌리내렸던 시골 공동체와 계급관계, 지주와 소작인 관계까지 완벽히 해체시켰습니다. 즉 나라는 가난했지만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정근대적 신분제와 경제적 종속관계가 사라졌으므로 누구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출세할 수 있다는 정서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역사는 나라와 나라 사이 깊은 골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입 밖에 꺼내기만 해도 거북이 불대포 맛을 재구경시켜 주려는 한일 관계처럼,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도만 해도 역사상 세계 최대였던 워터파크를 재개장시켜 주려는 한중 관계처럼, 과거부터 서로 부대낀 역사를 지낸 국가들은 대부분 서로를 싫어하고 좀 더 심하면 서로를 경멸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면에서 대략 600년간 이어져온 유럽 내 소문난 철천지 원수 두 국가가 존재했으니 1453년 어이 돌궐 들어와. 1000년 동안 함락된 적 없던 콘스탄티노플 삼중 성벽이다. 덤벼봐. 덤벼봐. 그리스 정체성 동로마 제국 이제 냈고, 콘스탄티노플 공방 전 그리스가 패배하여 동로마 제국이 쓰러졌다. 1830년 400년 동안 오스만에게 지배받았다. 이에 그리스 독립전쟁을 선포한다. 어딜? 예전에 나 아니야. 그리스 독립전쟁, 튀르키예가 패배하여 그리스가 독립했다. 시간이 흘러 1922년 1차 세계대전 때 줄 잘못 선 오스만이 갈기갈기 찢겨버렸고, 이 틈을 노린 그리스가 튀르키예의 서쪽 땅을 얌얌해버렸다. 야, 아무리 우리가 1차 대전 져서 이꼴 났어도 그리스한테 본지는 절대 못 주지. 튀르키예 독립전쟁, 그리스가 패배하여 튀르키예가 독립했다. 심지어 이 둘의 싸움이 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됩니다. 1974년 튀르키예 밑에 위치한 작은 섬 키프로스. 야, 우리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이 78%네? 그럼 그리스랑 병합하자. 어딜? 우리 튀르키예군은 북키프로스에 상륙한다. 키프로스 분쟁, 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로 남북분단. 이에 그치지 않고 2010년대 키프로스 근처 동지 중에 가스전이 발견되자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서로 군함이 출동하여 포를 쏘기 전까지 가는 날선 신경전까지 벌이게 된다. 야, 튀르키예야, 지도를 잘 봐. 여기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잖아. 아니, 여기 니네 땅이 있다고? 에휴, 여기 안 보여? 여기 우리 섬이잖아. 그러니까 이 섬까지가 우리 건 거지. 이렇듯 두 국가는 대략 600년간 제국의 멸망과 서로의 독립전쟁을 치고받을 만큼 얽히고 설켜 있으며,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한일 관계처럼 사소한 것조차 절대 저놈한텐 질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현재까지도 그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두 국가의 전쟁은 과거 2억 마일리 떨어진 동쪽 땅의 끝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펼쳐졌으니 아무 얘기 못 들었어? 어떤 얘기? 전쟁은 어때? 내 일할 줄 알았다.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만들어둔 게 있지. 모여라! 유엔 어셈블! 응애. 나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된 아기 유엔. 유엔아, 저 공산주의자들이 불쌍한 베이비를 공격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 지원군을 보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참전 결정 전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국가가 만장일치 찬성해야 유엔군이 결성될 수 있는데요. 뭐 당연히 2차 대전 때 의리를 지켜서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은 찬성하겠지만 빨간새 오야봉 소련이 찬성해 줄까요? 소련 대사 불참. 야, 뭐야, 지금 소련 불참한 거 맞지? 그럼 이거 기권으로 봐도 되는 거겠네? 빨리 표결해. 이렇게 역사상 최초로 국제기구 연합군 유엔군이 편성되었고, 영광스러운 최초의 유엔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와, 유엔군이 발족한다고? 간지 뒤지네. 근데 우리 내전도 이제 막 끝났는데 참전하는 건 좀... 뭐 유엔군? 미국 형님들, 저희 투르롬 튀르키예가 이런 곳에 빠질 수야 있겠습니까? 바로 참전할게요.
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팔어? 니네도 상황 개판인 거 다 아는데 가오 잡는 거 보소. 항구가 우리 티르키예는 티르키의 독립전쟁과 갈리폴리의 영웅 야즈주 준장을 파병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3개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병력 총 5,000명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 확정한다. 형 역시 형제의 나라의 기상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야야야 별거 아니야. 그리스 놈들은 이런 거 뭐라 했네. This is Sparta! 우리가 니들한테 이런 걸로 질 것 같니? 우리 대그리스 원정군의 이름은 스파르타로 명명한다. 그리스 내전은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기 위함이었다. 항구가 우리는 1950년 당시 티르키예보다 인구가 5분의 1밖에 안 됐어도 정예 스파르탄 5,000명을 파병한다. 와 그리스 형님들 가오 뒤진다. 영화에서나 보던 스파르탄들이 한국 땅에 온다고? 그래 아오야. 우린 뭐 터키인지 타르타르인지 뭐 그 나라 이름 바꾸는 놈들이랑은 뭐 근본부터가 다르지. 그렇다. 그리스와 튀르키예 가위바위보조차 지기 싫어하는 천년 원수 이 두 국가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 곳이 바로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항구가 우리 그리스 내전 때 공산주의자들 뚝배기 깨던 실력 어디 안 갔다? 1, 2차 원주전투, 381 고지전투, 해리 전초기지 사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강원도의 핵심 요충지 철원을 지켜냈지. 튀르키예는 이런 거 못해. 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파? 자랑스러운 튀르키예 군인 여러분,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저 이교도 놈들이 아무리 싫어도 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무신론자와는 이 세상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신성한 알라의 가르침을 거부한 악의 세력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지하드, 즉 성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코란뽕을 풀스택 주입받은 지하드 전사들은 M1 소총 앞에 총검을 꽂은 후 기관총이 있는 진지를 향해 알라우 악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참호진지로 돌격하여 무려 474명의 중공군을 털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시체의 대다수가 개머리판에 맞아 뼈가 부서지거나 총검에 찔려 과다출혈 사망자가 대다수여서 이를 지켜본 미군의 종군 기자는 튀르키예군에게 백병전의 왕자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용맹함은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대단한 것이었기에 이 두 군대의 신경전은 의외의 곳에서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초콜릿 떡이 봄이 허허 진정해라 얘들아. 어차피 초콜릿 많으니까 한 명씩 다 줄게. 허허 저거 아이스크림 주기 싫다고 장난치면서 밑에 저거만 줄 때부터 알아봤다 이 쪼잔한 놈들아. 쪼잔하게 초콜릿만 주니? 우린 생필품도 준다. 얘들아 가서 부모님도 모셔와라. 하하 우리가 니들한테 선행으로 질 것 같니? 생필품 받고 우린 현금 박치기다. 빈민구제 실시해. 뭐 빈민구제? 오케이 우린 빈민구제 받고 고아원 세운다. 뭐 고아원? 오케이 우린 고아원 받고 학교 설립한다. 야 병력 싸그리 나 투입해. 뭐? 병력을 투입해? 준비됐나 고대병기. This is Sparta! 히히 알고 보면 좋은 친구들일지도 몰라. 이렇듯 두 군데의 자존심을 건 신경전은 의외로 한국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튀르키예와 그리스 모두 전투뿐만 아니라 빈민구제, 고아원 건설, 학교 창립 등 한국의 현실에 딱 맞는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참전용사들은 자기 사비까지 털어 전쟁 고아들을 구제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마냥 훈훈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 포로를 잡긴 했는데 미제놈들은 아닌 것 같고. 야 니들 누구냐? 튀르키예다 이 무식한 중공군들아. 혹시 튀르키예어 할 줄 아는 애 없나? 아니 태반이 농민인 중공군에 그런 인텔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명 있긴 하다네요. 다만 우리 중공군이 아니라 공산주의 맛에 푹 빠져버린 포로랍니다. 오 그래 빨리 데려와서 이 튀르키예 포로들에게 공산주의를 주입시키도록 해. 어이 튀르키예 주목. 너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공산주의 선상님이 오셨다. Surprise, motherfucker! 설마 전마 저거 그리스 놈이가? 야 이 케밥 놈들아 한 번만 설명한다. 달팽이관 딱 열고 들어라. 알라는 우리 마르크스 형님의 인민망치 한 방이면 꼼짝 못한다. 그러니 이슬람을 버리고 공산주의로 회개해라 이 미개한 놈들아. 닥쳐라 고자놈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순 있어도 그리스 놈이 설파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것 같니? 실제로
중공군은 포로로 잡힌 튀르키예군을 세뇌하려고 했지만 중공군 중 단 한 명도 튀르키예어를 아는 사람은 없었고 공산주의에 경도된 포로 한 명만이 튀르키예어를 알았기에 그를 튀르키예군 포로 수용소로 보내 공산주의를 설파하라고 했는데 때마침 그 포로가 바로 그리스인이었단 간담이 서늘해지는 오싹한 일화가 존재한다. 뭐 당연히 튀르키예군 포로들의 반응은 실제로 이 덕분에 각국 포로들 중 공산주의로 전향한 포로가 가장 적었던 군대가 튀르키예군이었다 합니다. 사실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서서히 들이우는 공산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 안보에 필요한 나토 가입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뭐가 어찌됐든 우리에겐 참 고마운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리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국명 분쟁이 있을 당시 마케도니아가 북마케도니아로 국명을 변경하기 전까지 그리스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억해 북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는 의리를 보여줬고 해운업 광국 그리스와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좋은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튀르키예와는 2002 한일 월드컵 3, 4위전에서 만나 형제의 나라라 칭하며 우리 응원단이 태극기보다 더 큰 튀르키예 국기를 내걸기도 했고 이에 감동받은 튀르키예 선수들이 경기 후 같이 손을 잡고 태극기를 흔드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튀르키예 축구가 2002 월드컵 이후 한 번도 월드컵 진출을 못하고 있어서 이 경기가 튀르키예 축구 마지막 황금세대 경기라 생각하다 보니 현재까지도 튀르키예 국민들은 이날을 기억하며 한국의 호의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나면 늘 티격태격하고 현재까지도 살얼음 위를 걷는 불안한 관계를 이어가는 두 국가지만 머나먼 한국 땅에서 피어난 그들의 따뜻한 우정과 미소 지어지는 훈훈한 일화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 두 국가를 모두 은인으로 여기고 있으니 비록 서로에겐 앙숙일지언정 우리에겐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친구, 참 애틋하고 따뜻한 친구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I thought I'd die fighting side by side with an elf. What about side by side with a friend? I could do that. 싱글벙글 어메이징 북한의 외교는 실로 대단하다. 2014년 보츠와나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항의로 북한과 단교하자 보츠와나 대표를 향해 흑인 비하를 하는 건 예산 일이고 1973년 한 번은 북한이 아르헨티나에게 곡물을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이제 막 수교도 했는데 혹시 첫 거래는 외상으로 쌀 좀 살 수 있나? 500만 달러치만. 그래? 국가 간 거래 그 정도야 뭐. 2년 뒤 일성아 돈 언제 줘? 기다려 임마. 알아서 줄게. 독촉하지 마. 아니 뭐야 아까 전엔 상냥하더니 채무자가 오히려 화를 내네? 헤헤 어쩔? 시간이 지나 1976년 아르헨티나 비델라 우익 군사정부가 좌익 세력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쿠데타에 성공했다. 그런데 일성아 너네가 좌익 지원했다는 말이 있더라? 아니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증거야 뒤지면 나오겠지. 그렇다. 북한은 1977년 증거 인멸을 위해 자기 대사관을 직접 방화하고 쌀값을 갚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북한으로 빤스런 쳤다. 이에 빡친 아르헨티나 정부는 당연히 단교를 통보했지만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뻔뻔하게 관계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에이 알로우 마라도나. 티나야 예전 일 이제 잊을 때 됐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는 줄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쌀 좀... 시간이 흘러 2007년. 헤이 알로우 메시. 응? 쌀 좀... 포클랜드 전쟁을 치른 영국과도 10년 만에 재수교한 아르헨티나는 북한에겐 그 깊은 빡침이 가시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도 단교를 유지하고 있고 대사관 보상 30만 불과 곡물 원금 500만 불 플러스 이자 500만 불을 먼저 변제해야 재수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입니다. 이렇듯 북한은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 솔직한 척, 미련한 척 온갖 행패란 행패는 다 부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먹을 건 다 챙겨 먹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팔계 외교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외교관 신분으로 탈북했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각 나라 북한 외교관의 주요 임무가 바로 그 나라 정부에게 쌀구걸하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쌀구걸 할당량이 있어 우리 쌀 좀 줘. 야, 니들이 핵 개발에 미사일 쏜다고 식량 살 돈 없는 거잖아. 그 돈으로 차라리 쌀을 사. 형님아. 북한이 핵 개발도 하고 쌀 살 돈 없어서 그걸로 실속만 챙기려는 저팔계 외교를 시전 중이다. 야, 우리 인민들 봐봐. 안 불쌍해? 인권 국가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에휴, 그래 굶어 죽는다는데 조금이라도 줄게. 라는 꾸중을 한번 듣고 나면 그나마 선진국들에겐 쌀 얻기가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못 사는 나라 상대로는 해외 원조를 받기도 힘들고 때때로 무시와 모멸감까지 받는다는데, 방글라데시 외교관 썰에 의하면 한 번은 북한에 쌀 좀 달라는 부탁을 난생 해외 원조를 해본 적 없던 방글라데시가 당연히 자국에게 쌀을 제공해준다고 잘못 이해했다 합니다. 아니 얘들아, 그건 고마운데 우리 쌀 말고 옷이나 의약품, 철강, 생필품 같은 걸로 주면 안 될까? 아니. 우리가 쌀을 준다는 게 아니고 쌀을 좀 달라는 거였는데. 우리도 지금 쪼달리는데. 아따마 형님아! 쌀을 구걸하기 위해 북한이 방글라데시에게 재롱을 떨고 있다. 재롱잔치 보소. 우리한테 해외 원조 해달란 나라는 니네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우리 방글라데시도 코리아처럼 아니 사우스 코리아처럼 해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해외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었네? 이건 나라의 경사다 하며 아주 감격에 젖어 행복했단 썰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일본과 외교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17명의 일본인 납치 사건 때문인데, 그중 특히 중요한 인물이 중학생 때 납치당한 13세 소녀 요코타 메구미였습니다. 2002년 당시 고이즈미는 지지율 반전을 위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김정일은 일본이 약속한 유무상 경제 지원을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고이즈미와의 정상회담에서 납치 생존자 5명을 일시 귀국 조치하고 사망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고를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특수기관 조총연계 공작원들이 공모하여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겠습니다. 이는 김정일의 평생 단 한 번의 공개사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그 어렵다던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고 납치당했던 일본인 5명을 일시 귀국,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까지 가져왔습니다. 삐빅. DNA 예엄사 기열구와 이겨세온 요코타 메구미우 이유골리안입니다. 정일아, 뭐냐 이거? 일성이 거라도 보냈니? 패드립을 하네 이 양심. 오케이, 우리 일본인 국민 일시 귀국 아니고 영구 귀국이다. 이 사건으로 북한과 일본은 아직까지도 외교 정상화를 못하고 있으며 대충 서로 사람으로도 취급 안 하는 수준이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정신질환으로 49호 병원에서 사망한 요코타 메구미의 유해를 일본이 요구하자 장례 없이 뒷산에 매장하던 관행 때문에 관련자 기억을 더듬어 메구미로 추정되는 유골 한 구를 넘겨줬는데, 그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정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유골과 관련된 어메이징 북한의 또 다른 일화도 존재합니다. 북한과 영국은 외교관계를 설정할 때 영국군 유해 문제도 적절히 해결하고자 판문점을 통해 영국군 비행사의 유골을 송환했습니다. 야, 근데 일본한테 다른 사람 유골 줬다더라? 무조건 DNA 검사해? 에이, 설마 이번에도 그러겠습니까? 뭐야, 또 다른 사람 유골이야? 아니요, 이번엔 짐승뼈를 줬는데요? 고로타. DNA 검사 결과 북한이 넘겨준 건 비행사 유해가 아니라 짐승의 뼈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당당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DNA 검사 장비가 없는데 어쩌라고? 비행기 격추된 장소 주변에서 유골 파서 넘겨줬는데 본인 아니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유골 발견하다 보면 짐승 뼈도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 북한의 뻔뻔한 행태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 북한은 6개년 경제개발을 실행했었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했음에도 관련 장비와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공산진영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방에 눈을 돌렸는데, 그때 북한의 눈에 들어온 국가가 바로 지하자원 활용으로 국가산업을 성공시키고 냉전시대 중립외교를 표방하던 스웨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973년 스웨덴은 서방 국가 중 북한과 처음 수교한 국가가 되었는데, 친구야, 우리 이제 수교도 했는데 물건 좀 사줄게. 와,
클래스 장난 아닌데? 수교 맺길 잘했다. 그럼 우리 광물 채취 장비랑 화물 트럭 그리고 택시용 볼보 승용차 1000대 팔게. 그래 일단 줘봐. 근데 돈은 천천히 갚을게. 뭐 문제 없겠지. 2년 뒤. 일성아 이제 돈 갚아야지. 아 좀 기다려. 뭘 왜 이렇게 못해? 돈 맡겨놨어?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 사람이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해? 잘못 걸렸음을 직감한 스웨덴의 표정을 보라. 그렇게 북한을 제대로 경험한 스웨덴은 1973년 볼보 1000대 값을 아직까지도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5,500만 달러였던 북한의 부채는 현재 2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했는데 더 놀라운 건 스웨덴에게 받은 볼보 차들은 무려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 중인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북한의 뻔뻔한 먹튀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차량 도난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왕따 북한이란 서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 너넨 북한한테 돈을 떼이니? 사실 스웨덴과 반대로 양아치 국가 북한에게 광기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 국가가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6.25 때 북한에게 말 7천여 피를 지원해줄 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우리도 경제발전해야지 거지 북한 제껴놓고 한국이랑 수교한다. 그래 몽골아 이게 돈맛이다. 불편하다 몽골아. 어쩌라고 그지야. 그렇게 두 국가는 이전과 달리 서먹한 사이가 되고 1997년 야먼 외교관이 위조 달러를 유통하니? 북한 대사관 너 주방. 1999년엔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북한아 우린 DJ 정책 지지한다. 왜 오지랖이지? 몽골 대사관 너 주방. 이렇듯 한때 양국 관계는 대사관까지 폐쇄할 만큼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2002년 몽골은 북한이 자기들처럼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을 바라며 중국과 러시아에게 꽉 막힌 활로를 뚫고자 동해 교역항을 확보하려 했고 북한은 몽골의 가축 무상 지원을 원했기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2012년 거기 미그 21 부품 남는 거 있다던데 팔래요? 갖다 버리려던 거 있는데 150만 달러만 보내. 얼마 뒤 아니 몽골아 돈을 보냈는데 부품이 안 온다? 아 조사해보니 퇴역 장성 하나가 삥땅 쳤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산 부품 택배로 붙여줄까? 사실 몽골의 역대급 통수는 따로 있습니다. 2013년 몽골 엘백도르지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북한의 가정집 강제수용소 지하 핵시설을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이에 불쾌했던 김정은은 집권 이후 외국 원수로선 첫 방북한 몽골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고 정상회담도 갖지 않는 추한 모습을 보여 몽골 대통령은 무려 북한의 심장부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김정은을 향해 돌직구를 꽂아버립니다. 어떠한 폭정과 독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며 이는 영원한 힘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보다 북한을 더 잘 다루는 국가? 가히 북한 참교육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의 깡패짓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그나마 우방국에 속한다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도 공항에서 김정남을 암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레이시아 당국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도 모자라 부검도 되지 않은 시신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자신들의 공작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적대 세력의 모략이라 우기면서 말레이시아 당국 수사를 비난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들을 인질로 삼는 일까지 자행하여 화난 말레이시아도 북한인 체포작전에 돌입하면서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한 사업가를 미국으로 송환하자 2021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교를 시전한 아주 기가 막힌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이렇게 답도 없는 막무가내 국제무대의 왕따 무대뽀가 되었을까요? 사실 의외로 북한은 외교력에서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냉전 초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제외한 제3세계 국가에서의 외교전이 가장 치열했는데 특히 아프리카 대부분이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보니 서구에 대한 반감으로 자연히 식민지 시절부터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지한 공산권의 우호적이었고 그로 인해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이 제3세계에 속하거나 사회주의권에 기울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가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지만 북한은 이들과 반서구 성향을 공유하고 사회주의 단체와 독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친서방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제3세계 외교전에서 북한
북한에게 완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 유치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잠깐 들린 미얀마에서 북한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키자 북한의 국제적 평판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하나둘씩 단교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 외교전의 무게추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조금씩 기울어가던 북한 경제가 소련의 붕괴로 완벽히 나락에 떨어지자 빚을 갚을 여력도 없는 악성 채무국이 되어 국제 신용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툭하면 핵개발에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돈 없어서 곡물 살 돈 없다고 구걸하는, 한마디로 비용신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 한국은 88 올림픽 이후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공산권 외교 전략의 결과로 많은 공산권 및 아프리카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결실을 이루었는데,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과 수교하고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어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끊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슷하던 공군력을 완전히 앞서는 계기가 되었고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군수물자를 바라고 북한은 러시아의 석유, 식량, 미사일과 위성 기술을 바라며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2024년 6월 19일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며 사실상 냉전 시기 조소동맹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토록 찾고 있었는데 여기 모여 있었구나. 뭐야? 누구? 누가 정상회담 중에 떠들고 Surprise, motherfucker. 좋됐다. 정은아 뭔데 그래? 당신은? 혹자한절 그렇게 부르더군요. 해결사. 준비됐나 지미? 물론이지 카터. 유아 딕테이터. 잠깐만요 영감님. 북한 놈들 이거 외교 개판인 거 보셨죠? 이생 양아치가 글쎄 허구한 날 핵개발한다고 지금 인민들한테 줄 쌀도 없어. 이놈이 지살자고 쌔바닥을 돌려? 영감님 제가 똑똑히 봤단게요. 푸틴 이놈이 글쎄 우크라이나를 먼저 선제 타격. 유아 딕테이터. 싱글벙글 어메이징 북한 축구. 스포츠는 실로 대단하다. 2018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미국, 일본 선수와 맞붙은 북한 선수가 자신은 넘어져서 탈락해도 일본 선수만은 절대 보낼 수 없단 일념으로 일본 선수 발을 붙잡아버리고, 재경기에서도 일본 선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지자 쇼트트랙에서 무려 태클을 시전했던 것을 보면 북한은 일본에게 지느니 차라리 목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지경입니다. 그렇기에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보여준 일본과의 축구 전쟁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북한 축구 레전드로 꼽힙니다. 때는 2011년. 일본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제재로 2006년 이후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었기에 북한과의 경기를 앞두고 긴 논의 끝에 북한 대표팀 입국을 허용하지만 2시간에 걸친 까다로운 입국 수속을 밟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야, 미수교국이어서 어쩔 수 없어. 꼬우면 핵개발하지 말고 남은 납치된 일본인 보내던가. 3번은 이들이 쳤다? 뭐지? 이 불길한 예감은? 그렇게 1차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0대1로 패배한 북한은 2달 뒤 단절시티 평양에서 서력을 다짐하며 일본을 맞이하게 된다. 평양에 도착한 일본 대표팀, 불안한 모습이 역력하다. 여기가 그 유명한 단절된 도시 평양인가? 어이 동작 그만. 나니? 공항에 웬 군인이... 뭐야 정전인가? 설마 불 끄고 우리 납치하려는 건 아니겠지? 북한은 7, 80년대 일본인을 대상으로 납치 작전을 벌여 일본인 17명을 납치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야 후레쉬 야 없어진 사람 없어? 근데 우리 짐이 왜 없어진 것 같지? 그렇습니다. 북한의 복수는 일본 대표팀이 평양에 내리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2시간에 걸쳐 북한 대표팀 입국 수속을 밟게 했던 것에 대한 복수로 2개의 별도 부스를 설치해 선수들의 입국 심사에서 주소, 직업 등을 세세히 따져 물으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자케로니 일본 감독을 입국 심사대로 되돌려 보내기까지 하고, 취재진은 10명으로 제한, 응원단은 150명만 허용, 일장기 압수에 응원 도구까지 압수하고, 공항에선 수차례 정전 사태가 빚어져 일본이 납북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일본 선수와 응원단들은 경기 전부터 심리적 압박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담소라도 나누며 관계자들이 달려와 주의를 주기도 했으며, 휴대폰도 보안을 이유로 출국 전까지 압수, 카메라, 태블릿 PC, 노트북, 담배, 라면, 와사비, 껌, 바나나, 심지어 일본 대표팀
대표팀이 셰프를 동원했음에도 일본에서 가져온 식재료까지 모두 공항에서 몰수하여 무려 4시간 동안 입국 수속을 밟게 합니다. 뭐 그래도 일본이 먼저 북한 대표팀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한 것에 대한 조치로 요 정도 보복이면 북한치고는 나름 신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으니 자 여기가 너그 쪽발 아니 일본 대표팀이 4일 동안 머무를 평양 고려 호텔이다. 뭔가 팡이 꼬롬한데? 그렇습니다. 2018년 평양에서 공연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백지영 씨는 이 무시무시한 고려 호텔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 호텔은 왜 화장실에 수건이 없어? 라고 혼잣말하고 나갔다 왔더니 소파에 수건이 엄청 쌓여 있었다. 호텔에서 도청하는 것 같았다. 평양에 존재하는 모든 호텔은 100% 도청됩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호텔의 복도는 어두침침했고 한 개층엔 10개 정도의 방이 있었는데 매 층마다 3-4명의 관계자가 지키고 있었고 말을 걸어도 무표정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층과 층 사이 이동까지 제한하여 24시간 도청과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다 보니 팀회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호텔 어디에도 시계가 없어 개인 휴대폰이 몰수된 상황에서 시계 없이 생활해야 했고 거울만 있는 방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군가와 밖을 지키는 군인들이 망까지 보는 지경이었기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일본 선수들 중 몇몇은 1인 1실을 썼음에도 2명이서 같은 방에 모여 함께 잤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셰프가 조리하는 식자재까지 모두 압수당해서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밖에 먹지 못했기에 일본 선수들은 4일간의 북한 생활 중 거의 빵과 토스트밖에 먹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련은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야 훈련만 제대로 하면 며칠 굶어도 괜찮아. 감독님 근데 왜 인조잔디 구장이죠? 우리가 인조잔디 경험이 없으니 한 달 전 북한이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바꾸고 통보했다. 그래도 저런 북한이 알려준 걸 감사히 여기고 훈련하자. 아니 감독님 한 달 전에 자기 마음대로 경기장 바꾸고 통보한 걸 감사히 여기라니요. 야 통보라도 해준 게 감사한 거야. 네? 그게 뭔 소리예요? 북한이 경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공인구를 공개하지 않는 회심의 필살기를 시전했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공인구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북한은 하루 전까지도 지금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 전 경기장 체인지 통보 아리가또. 그렇다. 1차전 패배와 선수단 입국 심사로 빡친 북한은 경기 한 달 전 인조잔디 경험이 없던 일본을 상대로 당초 예정된 천연잔디 구장 양각도 경기장이 아닌 인조잔디 구장인 김일성 종합 경기장으로 장소를 전격 변경했습니다. 이곳은 무려 5만 명의 인민을 수용할 수 있어 오는 팀마다 그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당해 원정팀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곳인데 2005년 이란과의 월드컵 예선 때는 관중이 폭동을 일으켜 피파로부터 홈경기 개최권 박탈이란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본 축구는 22년 만에 평양 원정에서 경기 시작도 전에 지독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경기 당일 야 괜찮아 쫄지마. 북한이 아무리 개인세일을 놓아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릴 위해 일본에서 평양까지 날아와준 팬들도 있으니 팬들한테 인사하고 가자. 야야 쫄지마. 우리도 팬 있어. 150명의 팬분들이 응원해 주실 거야. 일본 응원단이 북한 보안원에 둘러싸여 입본도 연호하지 못한 채 잔뜩 쫄아있다. 당시 일본 응원단이 일어나서 응원하려고 하면 보안원들이 서지 말라며 거세게 제지까지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 내내 관람석은 인공기의 붉은 물결이 파도쳤고 칸푸누를 방불케 한 조선이겨라는 카드 섹션과 5만 명이 부르짖는 괴성은 일본 선수들도 각오는 했지만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상당히 압도되어 일본 국가가 연주될 땐 진풍경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야유를 일본 국가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일본 선수들의 표정은 보는 이마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사실 이때 일본은 3승 1무로 이미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반면 북한은 1승 3패로 예선 탈락 확정이었음에도 평양 시민 5만 명 앞에서 펼쳐진 일본과의 홈 경기는 단순한 축구 시합이 아닌 조국의 존엄을 걸고 펼친 대결전이었기에 노동당 뽕을 풀스택 주입받고 소위 개빡겜 모드로 나올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
있으니 이 광기의 괴수들을 상대하는 일본 선수들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살아서만 돌아가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양팀의 경기는 이를 방증하듯 옐로카드 7장과 1장의 레드카드가 나왔는데 경기를 보면 스폰서가 없어 횡한 경기장이 인상적입니다. 시작부터 북한의 몸싸움이 거칩니다. 못 지나가게 몸통 박치기, 엘보우, 조선 이겨라. 맞고 되져라 태클, 허벅지 지려밟기. 뚫릴 것 같으면 무조건 파울을 하는데 후반 5분 북한이 선취골을 달성하며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그야말로 엄청난 환호성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일본의 18번 마에다 선수가 북한의 계속된 거친 파울에 순간 화가 났는지 목숨을 걸고 북한 선수와 신경전을 벌이는데, 그러나 북한 선수들의 광기에 쫄아 곧바로 빤스러냈습니다. 급기야 심판의 뒤에 숨어버리고 심판이 옐로카드를 주기 위해 두 선수가 마주하게 되자 3대1로 야리는 북한 선수들과 바짝 쫄아버린 마에다 선수, 그리고 양옆에서 마에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두 선수. 그렇게 마에다는 그대로 달려가 악수를 청했다. 살아서 돌아가고 싶은 마에다의 접대 웃음을 보라. 이 사건 이후 일본 선수들은 북한의 거친 파울에도 분노 조절을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마에다가 불쌍했는지 교체해주었고 후반 31분엔 북한 선수의 맞고 대져라 점프 태클에 아무도 화를 못 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일본 선수들. 이 태클로 북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되자 북한의 7번 선수가 공으로 심판을 밀어버리고 그걸 또 일본 주장 하세베가 말려주고 어김없이 몸통 박치기. 이 경기에서 재밌는 건 제1교포 4세 출신 이충성 선수가 교체로 출전해서 골을 넣었는데 다행히도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심의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추가 시간을 정정하는 건 난생 처음 보는데, 추가 시간에 시간을 끌기 위해 북한 선수 2명이 쥐가 난 척 침대 축구를 시전하자 일본 선수가 일으켜주려고 하는데도 북한 선수가 거부하고 1대0으로 북한이 승리했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가 자케론이 일본 감독이 부임하고 16경기 만에 첫 패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당원, 풀동원, 반일버프, 인조잔디는 실로 대단했고 이미 월드컵 예선을 탈락했지만 평양시민 5만 명이 지켜보는 홈경기에서 민족애적 일본에게 이긴 북한은 충분히 만족하여 출국길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잘 보내주었다 합니다. 이건 좀 어이가 없는 건데,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일본 스텝이 일본 선수들에게 물과 음료를 나눠주던 중 북한 선수가 물을 요구하면서 왼손으로 때릴 것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일본 스텝이 줬는데도 안 주고 지나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늦게 줬다고 화냈는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국제무대 많이 안 나가본 단절된 티를 내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경기에서 북한은 2대1로 패하자 북한 선수들이 심판을 진짜로 담그려는 듯한 깡패 같은 행동을 보여 무리를 일으켰는데, 사실 북한의 민폐짓은 경기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 44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한 북한은 조추첨이 있기 전 스웨덴의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을 북한에 초청해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고 합니다. 우리 좀 도와줘. 그래 뭐 공이나 축구화 줄까? 아니, 우리 월드컵에서 쉬운 조로 좀 꽂아줘. 뭐지 저 해맑은 표정은? 진심이니? 그건 누구도 못하고 불가능하고 시도하는 것조차 범죄야. 구라치지만 너 피파 위원이잖아. 야 너네 피파 위원이면 저 추첨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니? 응. 그토록 쉬운 조를 원했던 북한은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의외로 첫 경기에서 브라질에게 졌지만 나쁘지 않았던 경기력으로 예상외 선전을 펼쳤기에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포르투갈과의 2차전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0대7이란 대참사가 나버려서 이땐 정말 전 세계가 선수들과 감독 모두 아오지를 가는 게 아닌가 하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북한이라도 경기에서 졌다고 아오지를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기사에 따르면 0대7이란 최악의 성적을 낸 김정은 감독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던 해외 언론 보도에 피파가 해명을 요구하자 북한은 감독의 밤 행사에 김정은 감독을 참가시켰으나 몇 달 후 김정은 감독은 아내와 딸과 함께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출신 아내가 김정은의 모친 제1교포 출신 고용이와 함께 무용을
했다고 친분을 과시하며 당 간부들에게 남편의 구명을 호소하자 당시 인민들에게 순수 백두혈통임을 보이기 위해 외모마저 김일성과 똑같이 따라하던 김정은이 자신의 어머니 고용이가 제1교포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조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용이의 비밀을 아는 김정은 감독의 아내가 이를 들먹거리니 보위부의 표적이 되어 44년 만에 북한을 월드컵 본선 무대로 이끌었던 김정은 감독과 일가족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월드컵과 해외 축구 중계는 전파를 훔친 해적방송, 즉 불법입니다. 월드컵, 리그왕, EPL,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까지 해적지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북한 인민들도 해외 축구를 볼 수 있다 보니 메시와 호날두, 일명 메호대전을 알고 있고 북한판 메호대전 결과 메시가 7대4로 이겼습니다. 김정은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탈리아 라치 의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축구를 매우 좋아해 주요 경기를 놓치지 않고 시청하며 특히 무리뉴의 이기는 축구에 매료돼 맨유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무리뉴가 토트넘 갔을 땐 손흥민 팬? 사실 데니스 로드맨을 북한으로 초청하기까지 했던 김정은은 축구보단 농구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북한 농구는 덩크나 탭슛은 3점이고 3점보다 먼 6.7m부턴 4점, 팀 파울 12개를 초과 후 파울 시 1점 감점, 자유투 실패 시 1점 감점, 심지어 종료 3초 전 슛을 성공하면 무려 8점이나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싱글벙글 어메이징 북한 축구 스포츠를 알아봤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한때 유럽 무대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여 레반 동무스키, 말카오, 반미스텔루이라 불리며 굉장히 핫했던 한광성 선수는 연봉 20억 중 자신의 생활비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당의 충성자금 명분으로 북한에 송금했다 알려지고 해외에서 뛸 만큼 재능이 있던 현역 선수가 UN 대북 제대로 3년 만에 모든 해외 커리어를 접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안에 갇혀 살며 무려 2-3년 동안 홀로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조금만 더 남쪽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로레슬링, 합의와 연출로 만들어진 엔터테인먼트로 경기력과 연기력이 중요하며 각본, 마케팅,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문화산업. 미국, 일본, 멕시코가 주요 시장이며 특히 미국에선 적대국이었던 구소련, 이라크 등의 선수들을 상대하며 미국의 애국심과 결합된 영웅대 악역의 구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 중심적인 스포츠,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거대한 산업이 고립된 왕국 북한에서 펼쳐졌다고 하는데 때는 카터를 만난 지 14일, 사상 첫 남북회담 17일 전인 94년 7월 8일 일성이는 자신의 별장 묘양산 특각에서 하필 주치의가 휴가 갔을 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급히 헬기를 띄웠지만 의료진을 태운 헬기가 기상악화로 추락하여 의료진은 모두 사망하고 그렇게 김일성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골로 갔습니다. 당시 외교권을 제외한 정권을 휘둘렀던 김정일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여 인민들에게 배급이 끊긴 상황을 들은 김일성이 극대노했고 외교권 빼면 시체였던 김일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나마 있던 외교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이를 탐탁치 않게 본 김정일이 아버지를 일부러 사망케 했다는 암살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음모론이긴 하지만요. 암튼 이 당시 이제 막 시작된 북한의 고난의 인권과 지그 최고존엄의 사망으로 민심은 동요했고 울고불고 난리부르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모든 시선이 후계자 김정일에게 쏠렸고 김정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의 북한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할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또는 동요하는 민심을 잡고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세상에 자신의 새로운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체제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또는 김일성의 사망이 북한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상징적인 사건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발악으로 평양국제문화축전을 준비합니다. 평양국제문화축전? 그 88올림픽 보고 지그들도 세계적인 축제 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지그 GDP 30% 꼬라박았던 그 대회? 그건 우리 아버지가 말아먹었던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고 나는 국제문화축전. 보나마나 이름만 바꿨겠지. 아니, 이번엔 레슬링 대회에 온다. What? 레슬링? 올림픽에서 봤던 그 레슬링? 무도에서 봤던 프로레슬링. What the? 북한에도 프로레슬링 있나?
자국 국민들이 자본주의 문화를 접하면 총살시켜버리지만 자신이 자본주의 문화를 향유하는 건 너그러웠던 김정일답게 자본주의의 전유물인 프로레슬링도 꽤 좋아했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역도산이 북한 출신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프로레슬링은 김정일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역도산의 제자이자 일본 프로레슬링계에 살아있는 전설 스포츠 평화당 참의원이었던 덕돌이 안토니오 이노키와 접촉합니다. 당시 이노키는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참의원 재선에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신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활용하려 합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WWF가 업계 1위로 군림 중이었는데 당시 이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WCW였고 WCW는 업계 1위를 향해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노키는 평소 알고 지내던 WCW 부사장 에릭 비숍에게 모시모시 예 사장 턱돌이 잘 계셨는가? 혹시 들으셨어? 조만간 큰 판이 열린다던데 어디서요? 노이스 코리아. 나니? 되게 특이하다 됐으네. 그것도 세계 평화 이벤트. 애사장은 소련 서기장 후르쇼프에게 자본주의 상징 콜라를 마시게 하여 홍보 효과를 일으켰던 펩시를 연상했던 걸까? 에릭은 이와 유사하게 은둔 왕국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정점 프로레슬링을 통해 WCW 홍보 효과를 얻고자 했고, WWF와의 경쟁에서 평양의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WCW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올리라 기대하여 이노키의 제안에 동의했고, 이노키와 맞붙을 메인 이벤트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을 데려가려 합니다. 선수들 다 모였나? 이번에 평양에서 경기하는데 솔직히 이거 위험하긴 해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잖아. 허허. 야 차라리 보트 타고 명왕성 가는 게 낫겠다. 프로레슬링의 아이콘 그 자체인 헐크 호건 불참. 업계 아이콘이 불참을 선언했는데 어떤 선수가 평양에 가겠냐. 레슬링의 레전드 릭 플레어. 형님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미 벌어졌으니 어쩌겠습니까? 한번 보입시다. 그렇게 헐크 호건에 버금가는 위상인 릭 플레어가 호기롭게 함 가보자고 천명했고, 이에 WCW 스타 선수들도 하나둘 동참하여 1995년 4월 이노키의 신일본 프로레슬링 선수들과 릭 플레어를 필두로 한 WCW 선수들이 북한에 입국합니다. 예민아 헐크 호건 없으면 급이 안 되지. 급 되는 사람 데리고 와. 그리하여 이노키와 비숍 모두와 친분이 있고 프로레슬링 팬이어서 이벤트 경기에도 참여했던 권투 레전드 무함마드 알리가 일본과 미국의 프로레슬링 선수들과 함께 북한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낸 비행기는 군 수송기였고 안전벨트가 없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들은 잣됐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미국 레슬러들이 처음 느낀 북한은 거대한 콘크리트 껍데기였고, 평양에 내리자마자 여권을 모두 압수당해 릭 플레어는 매우 두려움에 떨었다 하며 각자에게 배정된 요원에게 24시간 감시하에 놓인 채 즉시 사진사가 대동된 강제 평양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군이 총검으로 북한인들을 찌르는 그림 같은 것들이 있었고, 북한의 기념물과 추모관을 방문해야 했으며 일주일 내내 항상 정장을 입어야 했고, 호텔 주변도 돌아다닐 수 없어 호텔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퇴진 김일성에게 수십 번 우상 표현을 강요했고, 북한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최후를 맞이할 거다 라는 협박까지 듣게 됩니다. 슈퍼스타도 두 손을 모으게 하는 북한의 위험을 보라. 하지만 같이 동행했던 알리는 북한의 이런 행태에 그야말로 개빡쳐서 너그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북한 관계자들에게 소리쳤단 위험쩌는 일화가 있는데, 알리는 초슈퍼스타라서 이렇게 말해도 북한 당국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프로레슬러 스콧 노터는 북한에서 무려 북한 욕을 해서 진짜로 뒤질 뻔했습니다. 사건은 이러했다. 노터는 북한에 도착했을 때 곧장 아내에게 전화해야 했지만 호텔에서 미국으로 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환원을 통해 중국으로 전화를 걸고 중국에서 연결하면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환원이 지하에서 7층 노턴의 방으로 전화 연결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 노턴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이 계속 전화를 놓치는 바람에 이틀 동안 아내와 통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내 아내와 통화가 됐을 땐 1분에 17달러였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야, 북한에서 친구들이랑 아주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나 보네? 좋겠다? 아니 여보, 북한에선 그런 게 불가능해. 파티는 무슨 파티야. 네가 여기 와볼래? 그러나 아내는 믿지 않았고, 순간 노터는 화가 나서 인생 최악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똥구멍에 있는지 알긴 해? 그러곤 갑자기 노턴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사람 탁재훈 아니야?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 예? 여러분,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쌉 손해입니다. 최대 50만원 전환 지원금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아정당에서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채들어봐. 심지어 최신형 아이폰 갤럭시를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알뜰폰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쌉 가능.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데요.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8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 못 받는 호급제?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어깨 1위인 이유가 있죠.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이라 믿을 수 있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쌉간. 야 노토나 어디가? 나 아정당이는 한국으로 이사 가려고. 이사?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도 유명합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하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아정당 유튜브 23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이벤트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문을 열리더니 부정한 군인들이 몰려와 말했습니다. 똥구멍, 북한에 대해 똥구멍이라 했나? 그들은 노턴을 데리고 나와 지하로 내려갔고 노턴은 상황을 설명하며 혹시 도청 중이십니까? 전 그냥 아내와 다툰 것 뿐입니다. 북한 여자들은 남자와 다투지 않는다. 응? 노턴은 그제서야 이 미친놈들에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아무도 내가 부장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라고 느꼈고 그때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와 군인들과 대화하자 아 이게 끝이구나 하며 체념했지만 그 높은 사람은 동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나쁜 말 하지 말라 라고 말했고 그렇게 노턴은 다행히 방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전화를 걸었지만 북한은 노턴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메인 이벤트 선수 릭플레어는 매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5년 4월 28일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스포츠 프로레슬링 경기가 이틀 동안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 서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인민들에게 세계에서 얼마나 그들이 존경받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기에 첫째 날 16만 명, 둘째 날 19만 명을 입장시켜 비록 강제 동원된 관객이라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레슬링 경기 역사상 최대 관중이 바로 여기 북한의 대규모 정치쇼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관중들이 침묵했기 때문이죠. 섬뜩할 정도로. 그리고 다른 문제는 첫 경기에서 투콜드 스콜피온 성조기가 그려진 경기복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관중 반응은 당연히 살벌하기 그지없었으나 상대 선수 크리스 베나와의 환상적인 경기력으로 관중들이 욕하다가 나중에는 재밌었는지 그냥 조용히 봤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여성부 경기가 열렸는데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 북한 남자들보다 크고 거대한 여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놀라운 광경이었기에 간간히 환호가 나왔으나 이런 예외를 제외하곤 대체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태그팀 스타이너 형제, 로드워리어 등이 등장해서 레슬링 팬들 입장에선 쟤들이 여기 왜 왔지?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의 선수들이 줄줄이 경기했습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그저 관심이 없어 보였고 메인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욱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미를 장식할 역도산 제자 안토니오 이노키 대 릭플레어의 경기가 그 서막을 올렸고 프로레슬링의 단순한 선악 구도에서 북한 인민들이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는 명확했습니다. 비록 프로레슬링은 잘 몰랐지만 역도사는 김씨 정권을 위해 미국인들을 처치했다고 선전했기에 북한에선 반제국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도산이 사망한 지 30년이 지난 바로 지금 그의 제자 안토니오 이노키가 스승을 대신해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악당 미국을 물리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릭플레어, 반짝이 옷을 입고 등장한 미국인이 링 위에 올랐을 때 북한 인민들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이노키의 등장엔 처음으로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이노키가 일본인이란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이란 악당을 물리치기 위한 북한의 영웅이자 김정일의 정치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즉 이건 북한 대 미국의 싸움이었습니다. 릭플레어의 기가 막힌 겁쟁이 같은 연기는 지금 이 상황의 찰떡이었으며 15분간의 치열한 경기 끝에 영웅이 승리했고 북한이 미국에게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민군과
프로레슬러. 참 기이한 사진이죠. 암튼 북한의 정치쇼는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김정일도 매우 흡족할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줬다 합니다. 그럼 과연 WCW에게 북한 원정은 성공적이었을까요? WCW의 바람과 달리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 어떠한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애 사장은 이 무모한 도전이 WWF를 한 방에 뒤집을 기회가 되길 바랬지만 콜리전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유료 판매된 이 비디오는 보통 10만 장이 팔리던 것에 비해 3만 건에 그쳤고 그렇게 몇 년 후 WCW 라이벌 WWF에게 인수되어 사라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이노키 또한 이 이벤트가 기대와 달리 스캔들을 덮을 무기가 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정치적 야망은 몇 달 후 참의원 재선 실패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레슬러들은 북한이란 정치 체스판 위에 말에 불과했고 그들의 야심찬 욕망은 한낱 환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WCW 선수들은 무사히 여권을 돌려받고 지옥 같은 북한을 빠져나와 일본 공항에 착륙했는데 여기서 릭 플레어는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땅에 키스를 갈겼다고 합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새벽 1시인데 일본 땅에 왜 키스를 갈기고 계십니까? 안 피곤해요? 얌마, 자유를 되찾은 이 상황에 니들 지금 잠이 오니? 자유를 되찾은 기념으로 이 형님이 한턱 쏜다! 이런 발언을 남긴 릭 플레어는 WCW 선수단을 데리고 새벽 1시에 도쿄에서 밤새 술을 퍼마시며 광란의 프리덤 나이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릭 플레어의 경기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던지 3번이나 재방문을 요청했지만 릭 플레어도 얼마나 평양 생활이 작 같았는지 그냥 씹어버렸고 이로써 그는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문화의 끝판왕인 프로레슬러임에도 북한에게 공식 초청을 3번이나 받은 전무후무한 인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된 4개 여단 총 1만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영상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들의 모습이라 떠도는 영상입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붕의 색깔, 위치, 구조물을 분석했을 때 해당 북한군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25를 일으킨 두 나라가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한은 왜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고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이 파병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오늘은 북한의 파병 결정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선 정치-경제적 목적을 숨기고 있다면 북한의 검은 속내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은 유서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북한을 힘들게 했던 나라는 중국이라 언급했죠.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지만 앞으로는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변할 수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듯 자신들을 속국 취급하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김정은은 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를 만났을 때 중국이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만들기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라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대중무역 비중이 90% 넘어가는 상황에 러시아는 뽑아낼 것 없는 북한보다 한국을 중시했기에 중국을 무시할 순 없었죠. 또한 김정은의 고민은 고난의 행군 이후 무너진 배급제로 생겨난 장마당이었어요. 고난의 행군으로 인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고 자신에게 배급조차 하지 못하는 국가에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 태어난 북한엠지라 불리우는 장마당 세대들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개판이죠. 돼지는 장마당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대중무역 봉쇄와 밀수를 단속했고 눈에 까시던 장마당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장마당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김정은은 여느 때와 같이 자력갱생을 울부짖었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경제정책까지 실패하여 국가의 도움 없이 성장한 장마당 세대들의 김정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고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배급제 부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북중 국경을 재개방하고 경제회복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죠. 중국 외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며 러시아의 침략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고 한국과 일본 같은 비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죠. 이에 러시아는 브릭스를 통해 반미전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쟁은 한 달, 아니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호사가들이 많았죠. 하지만 전쟁은 장기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군인을 잃었고 탄약과 포탄, 미사일까지 부족해졌습니다. 그렇게 체제 내구력 고가로로 식량과 자원, 에너지, 위성 및 군사기술, 그리고 인력 수출 및 무기 판매로 외화벌이가 필요했던 김정은과 인력과 포탄, 미사일, 전쟁 물자가 필요했던 푸틴의 밀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 무기 지원을 시작하자 러시아 국방장관이 2차례 방북하며 무기거래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후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밀착 관계를 강화했으며 작년 11월 북한이 3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러시아는 상징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 군사교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6월 푸틴이 24년 만에 방북하며 유사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지체 없는 원조를 조약으로 명문화하고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켰으며 조소동맹에 존재하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불알한 것에 가까운 수준으로 북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뒤 공병부대 파병설이 나돌았지만 소문만 무성한 채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북한 파병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선에 집중된 러시아군의 허를 찔러 처음으로 러시아의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진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즉시 군을 급파해 일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푸틴과 러시아 내부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2년 8개월간의 지속된 전쟁으로 러시아는 심각한 병력 손실에 직면했습니다. 최소 25만 명의 사상자와 탈영과 병역 기피자는 무려 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에겐 병력이 절실해졌죠. 이러한 위기에 푸틴의 결정은 도망간 탈영병의 체포가 아닌 러시아군 전투복을 입히고 몽골계 러시아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북한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습니다. 특수부대... 북한군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일반 보병들보단 좋은 장비를 차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 말이 특수부대지 그냥 일반 보병보다 조금 더 훈련을 받은 수준이겠죠. 북한군은 120만이지만 실전 경험은 전무합니다. 특히 북한군은 최신 전술 경험이 부족하고 러시아군과의 언어 장벽으로 통합작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보단 수비에 집중한 파병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전면전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무엇보다 북한군의 장점은 전투보단 건설 능력, 즉 노가다죠. 이미 김정은의 외화벌이로 보내진 공병부대가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전선에 투입되어 땅굴과 참호를 구축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영상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북한은 왜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고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파병은 그들의 공병부대가 쿠르스크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의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함으로써 러시아에게 병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정예병력을 주요 전선에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노림수는 단순한 군사적 관점을 넘어 복잡한 정치경제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은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해 수익을 얻고 그 돈으로 새 포탄을 확보하여 우리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강화되고 KN-23 같은 탄도미사일을 훨씬 개량할 수도 있는 거죠. 벌써 KN-23 미사일 관계자가 실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여 명의 북한군이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도 위협입니다. 최신 전술과 무기 운영 능력 그리고 실제 경험을 갖춘 이들이 귀국하여 훈련 교육이나 최전방에 배치된다면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M16을 보급받고 돌격소총 시대를 맞이했듯 북한도 이번 참전의 성과로 충분한 군사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드론 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란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 여기서 드론을 포함한 첨단 AI 드론 기술이 북한에 도입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플 문제인 거죠. 경제적 관점에선 북한의 참전 없이 전쟁이 끝났으면 북러 조약은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이 지속되기 힘겨웠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직접적 군사 지원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이를 통해 북러 관계는 전쟁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를 통한 경제개방 정책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문제죠. 한국이 베트남전에서 전쟁 특수를 누렸듯 북한도 이번 참전을 통해 전쟁 특수를 누리며 경제적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식량, 천연가스, 석유 등 필수 자원을 확보하여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김정은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회복되면 장마당 경제 붕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던 장마당 세대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을 체제에 대한 지지 세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돌아온 병력은 김정은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들은 동시에 북한 내부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파병 군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외부 세계를 경험한 2030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초대형 불만 집단이 형성될 수도 있단 거죠. 우리 역시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상 문제로 지금까지 말이 나오듯 돌아온 북한 군인들이 보상 문제와 러시아의 상대적 자유와 풍요를 경험하고 돌아온다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김정은의 통치력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내부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내리긴 어렵지만 북한의 파병은 단기적으로 확실히 북러 양국에 이익을 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도발, 핵, 돼지들의 발작으로 수십 년간 세계는 북한을 주목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엣 가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 이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과연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북진, 경제제재, 공작, 내부 붕괴 유도, 쿠데타, 정보전 등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얘 백두산에 오줌 싸나.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결국엔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죠. 영원할 것 같았던 파시즘의 상징, 독재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28년의 분단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1989년 크리스마스 루마니아의 산타는 루마니아의 독재자에게 사형을 선물했습니다. 사막의 폭군이 30년간 쌓아 올린 모래성, 단 3주 만에 무너졌죠. 70년 넘게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왕조가 우리 코앞에 존재합니다. 역사는 말해왔습니다. 영원한 독재는 없다고. 이 체제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 경제제재, 정보전, 암살, 선제 핵공격, 북진. 오늘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5가지 시나리오, 그 가능성을 파헤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을 붕괴시킬 임무를 맡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제사회가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을 붕괴시킬 전략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장악했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기와 물자가 절실해진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젠 북한 봉쇄의 열쇠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쥐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죠. 만약 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면 북한은 극도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북한 인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과연 김정은 자신에게 등 돌린 인민들의 분노를 얼마나 억누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든 북한 붕괴를 원하는 이들에겐 경제제재의 장기적인 위력은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심각한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트럼프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 인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윤리적 딜레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제재의 실질적 피해자가 북한의 평범한 인민들이란 거죠. 경제제재가 과연 김정은과 일부 권력층에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경제제재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인민들입니다. 게다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의 권력 유지와 생존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후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지켜본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진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제재에 협력한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말했지만 이들이 북한 붕괴란 위험한 도박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북한이 붕괴된다면 수없이 몰려드는 난민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무엇보다 주한미군과 국경을 맞대고 대치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일부를 완충지대로 삼아 난민을 관리하고 주한미군 주둔도 통일후 남한에만 주둔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적당히 살 만큼의 식량과 에너지만 주면 굴러가는 가성비 최강의 방패막이를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처럼 북한 붕괴를 위한 경제 제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가장 은밀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정보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 70년 넘게 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이 나라에 조금씩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USB, 라디오, 대북 확성기, 풍선을 통한 삐라살포,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를 통한 삐라살포까지 외부 세계의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알고 있던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경제적 번영과 자유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3부자가 이룬 성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북한 당국이 조성하는 공포정치에 대한 불만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신격화에 의존해왔습니다. 주체사상, 절대자, 그들의 무오류성,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국가라는 허황된 선전, 북한이 남한보다 번영하고 풍요롭다는 개소리들. 북한 인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냉전시대의 정보 유입은 동구권 붕괴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다른 이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이에게 퍼져나가는 과정, 정보가 가진 힘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북한 정권은 정보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정보 유입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엔 남한 문화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유포하면 사형까지 선고됩니다. 단지 엄포가 아닌 실제 처형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라 해도 공개 처형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인민들의 정보 수용 문제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평생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 인민들이 갑자기 유입되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충격일까요? 아니면 거짓으로 치부할까요? 정보의 힘이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권력 교체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 독재자이자 북한의 정점을 제거함으로써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법이죠. 김정은만 제거하면 되기에 민간인 피해도 없고 대량 파괴도 부수적 피해도 없는 깔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김정은 암살 작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가장 철저한 경호를 받고 있고 김정은의 일정과 이동은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집니다. 일정은 극비에 붙여지고 새벽 이동 경로는 수시로 바뀌며 유인용 차량까지 동원합니다. 김정은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이는 북한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암살은 김정은이 신뢰하는 그에게 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측근을 통한 암살이 어렵다면 특수부대를 투입해 참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발각되지 않고 침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침투했다 해도 김정은이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 있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 제거 이후의 상황입니다. 김정은만 제거된다고 북한이 곧바로 무너질까요? 북한 권력의 공백을 김정은 충성파가 채울지 아니면 남한의 우호적인 세력이 채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죠. 암살에 성공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 내 남한 강경파가 득세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이 김정은의 핵버튼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그땐 또 다른 핵버튼이 눌려야 할지도 모르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단적이면서 단순한 방법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 현재 세계엔 9개국만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을 목표로 한다면 8개국이죠. 그중 누가 북한의 핵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철저한 중립 노선을 택하고 있기에 대북 제재에도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북한에게 핵 기술을 알려준 국가여서 안 친할래야 안 친할 수가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뿐입니다.
현재 미국은 약 5,8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약 50에서 90여 기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숫자 비교는 무의미하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은 지하 깊숙한 곳에 분산 보관되어 있죠. 지하 벙커를 때릴 현무미사일을 수백만 발 갖고 있어도 북한 내 모든 핵의 위치 정보를 알고 100% 제거한다는 건 힘듭니다. 북한이 핵을 미국까지 날려보낼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은 방공망을 강화했어도 핵 한 방은 맞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핵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약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핵이 터진다면 5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출산율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에게 핵단 한 발만 맞아도 사실상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아마도 북한을 붕괴시킬 마지막 방법이 더 끌릴지도 모릅니다. 5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키는 방법, 즉 북진통일, 전쟁입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시나리오죠. 사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경제력의 차이에서는 너무나 극명하고 군사력 또한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한국군의 우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마 북한 공군은 전쟁 시작 수시간 안에 괴멸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진 않습니다. 핵 빼면 시체인 북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피해로 끝낼 수 있는가입니다. 북진을 위해선 휴전선 근처에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집결해야 합니다. 감시장비가 발달한 오늘날은 대규모 군사이동은 숨길 수가 없죠. 이제 막 정찰위성을 띄운 북한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즉시 상황을 알아차릴 것이고 김정은은 국군과 미군이 북진 준비태세를 갖추며 휴전선을 넘어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김정은의 선택지는 하나뿐일 수 있습니다. Nuclear launch detected.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포 하나만 쏴도 핵투사가 가능한 거리에서 북한의 변칙적인 핵발사 체계를 모두 막아내는 건 힘듭니다. 즉 한미연합군의 병력 집결과 북진 움직임이 보이면 북진을 하기도 전에 이미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사망할 수도 있단 거죠. 북진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김정은과 수뇌부를 완전 제거하고 북한의 모든 보복 수단까지 거세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 김정은의 소재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 김정은 제거에는 성공했지만 핵능력 거세에 실패한 경우엔 핵버튼이 어떤 미친놈에게 넘어갈지 모르고 극단적 대남 강경파가 권력을 잡는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권력을 잡은 어떤 미친놈이 한국,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이판사판 서로 공멸하자는 식으로 핵을 발사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 붕괴 후의 혼돈이 자국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북진을 고려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도 직면하게 됩니다. 강대국들은 한국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겁니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멸망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지난 6월 러시아는 북한과 유사시 지체 없는 원조를 해주겠다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붕괴 시 쏟아지는 난민 문제와 함께 북한이란 연비 좋은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자신들의 국경 근처에 미군이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묵과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미군이 38선 위로 진출하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 천명했죠. 이처럼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정학적 요충지이기에 단순한 군사력 이상의 정치외교적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진은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미군의 대규모 파병과 막대한 비용을 우려하고 특히 전쟁이 확전되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에 미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죠. 일본 또한 현상 유지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여 현상 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가져올 위험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 북진 통일은 억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 전쟁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현상 유지가 국제사회와 한국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에 북한이 깝쳐도
봐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1997년)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전해집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의 망명. 황장엽은 북한 체제의 의분을 느껴 망명을 결심했다 말했죠. 그로부터 8개월 후 북한의 참혹한 현실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미국 CBS 방송이 공개한 이 영상 속에는 북한의 인민들의 굶주린 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깐파는 북한의 풍요를 선전하고 있었지만 말라 죽은 옥수수밭과 필사적으로 식량을 찾고 있는 불황자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철로변엔 식량을 찾다 죽은 것으로 보이는 시체도 있었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장을 뒤지는 인민들도 보였죠. 굶주린 어린이들을 보여주면서 김일성 창가를 부르는 어린이들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북한의 이중성에 기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식량난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의 실패한 체제만 보여주게 됐죠. 그리고 지난 2010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또 하나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조금이면 토끼 주려고? 죽음이 있어지라. 23살의 이 여성은 생존을 위해 토끼풀을 뜯어 장마당에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몇 달 뒤 옥수수밭에서 결국 아사한 채로 발견되었죠. 시신이 발견됐던 당시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지만 지역인민보안소는 무용고자란 이유로 늑장 대응을 벌이는 바람에 그녀의 시신은 오랫동안 옥수수밭에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나라 북한. 사회주의의 나라에서 빌어먹는 불황자가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선전을 했는데 불황자가 있다면 나라의 위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황자들을 꽃제비라 부릅니다. 오늘은 나라에게 버려진 거지 꽃제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어라. 네. 몇 살이야?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모두가 평등한 나라에 왜 꽃제비가 나타났을까요? 1994년 혹부리 일성이가 죽자 북한 인민들은 가짜 울음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이 진짜 울어야 할 시간 그 후였습니다. 때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에 대한 원자재 공급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를 빠르게 붕괴시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연료 부족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이 멈추고 비료와 농기계 생산 또한 중단되자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량 급감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화물 운송마저 멈추며 식량과 물자 운송 기반이 무너졌고 그 결과 지방으로의 식량과 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북한에게 끔찍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43일간의 폭우. 북한 GDP의 몇 년치가 한순간 쓸려갔습니다. 배급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1996년 북한의 배급제는 완전히 멈춰섰죠. 부모들은 필사적으로 식량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구걸, 어떤 이는 타지로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아사자는 북한마저도 공식적으로 22만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죠. 엄마가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부모를 잃고 버려진 아이들, 길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꽃제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없니? 니 몇 살이? 홀로 남겨진 꽃제비들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거리로 나서는 것이었죠. 이들은 오직 배고픔과 맞서야 했습니다. 집도 국가의 보호도 없는 야생에서 하루하루 생존해야 했죠.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무너진 배급제로 생겨난 북한 시장 장마당이었습니다. 꽃제비들은 장마당에서 구걸하거나 음식을 훔쳐가며 겨우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를 집어먹는 건 기본이었고 아무리 썩고 상한 음식이라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선 가리지 않았습니다. 잔반통을 뒤져 남은 음식을 찾으며 배탈 나지 않도록 치약과 씌워버린 밥을 같이 먹었죠. 꽃제비들의 옷은 몇 달 몇 년을 빨지 못해 누더기가 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가깝게 다가가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진동하여 옷과 머리카락에는 이와 벼룩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꽃제비들에게 가장 큰 고비는 겨울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불황아들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죠. 꽃제비들의 얼굴과 손이 항상 시커먼 것은 씻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북한 사정상 추운 겨울을 보낼 연료가 부족하기에 훔친 폐타이어나 신발을 태워가며 겨우 몸을 녹이다 보니 그 그을음에 더럽혀진다
하네요. 얼굴이 더러울수록 동정을 받는다는 것을 꽃제비들도 잘 알기에 일부러 씻지 않거나 더럽히는 꽃제비도 있습니다. 신발은 태우거나 도둑 맞든가 팔아치우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고 양말도 없이 맨발로 혹한을 견디며 차가운 바닥을 걷다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가족도 집도 따뜻한 이불조차 없는 꽃제비들은 공동묘지나 기차 및 시장 구석에서 잠을 청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누가 죽었나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부랴부랴 구제소를 세웠지만 제대로 된 밥을 주긴커녕 동물 사료로 쓰는 옥수수대를 간 송치가루를 식사로 주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일부 구제소에선 교화란 이름으로 꽃제비들을 잡아간 뒤 강제노동에 동원했기에 거기서 버티느니 차라리 뛰쳐나와 다시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 전국 어디에나 꽃제비들이 존재하죠. 그들의 왕국 평양에도 꽃제비가 있을까요? 황장엽이 망명을 최종 결심한 이유는 평양 자택까지 찾아온 10대 소녀 꽃제비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에도 평양엔 꽃제비가 존재했고 불과 몇 개월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의 방북에 대비해 평양 내 역전, 시장, 골목 등에서 보이는 꽃제비와 거동 수상자 등을 발견하면 강제 연행에 감금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죠. 각 지역별로 꽃제비들의 텃세가 존재하며 외지에서 다른 꽃제비들이 온다면 배척은 기본이며 집단 폭행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급급한데 다른 경쟁자가 늘어나는 걸 달가워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구걸로 하루를 버텼던 꽃제비들은 구걸만으론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꽃제비들은 장마당과 기차역 주변에서 자연스레 무리를 형성하며 조직화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소매치기, 절도, 행동이 빨라서 음식을 바로 옆에서 채가는 건 기본이고 지갑 등의 소매치기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집단으로 행동할 경우 서로에게 던져줌으로써 도둑맞은 사람은 알고도 뺏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마당 보안원이 단속했지만 한계를 느껴 상인들이 꽃제비 우두머리에게 일정량의 먹을거리를 주는 대신 그런 소매치기 등을 막아달라며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심지어 열차역에서 일하는 보안원 중에서도 꽃제비들과 결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돈을 훔치고 금액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열차 승무보안원들에게 상납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2009년 화폐개혁 실패로 또다시 꽃제비가 급증했습니다. 이 영상이 2010년이죠. 김정은 집권 초기엔 고아원과 유아복지시설을 대폭 늘리고 특별히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명령했지만 2010년대 중후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유엔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북한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김정은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할 지경에 이르자 북한의 아이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했고 이젠 하다못해 일가족이 꽃제비가 된 사례도 생겨나고 있죠. 심지어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지경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구걸하거나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한 뒤 북한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다 지독한 추위에 그만 동상에 걸려 발을 절단해야 하는 비극까지 있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꽃제비의 수는 늘어가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도 북한의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북한을 멸망시키는 5가지 시나리오를 알아봤는데 사실 이런 밈이 있습니다. 나 핵 있다. 깝치면 서울에 쏜다. 오우 쉣. 사실 구라였어 프로. 이젠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이제 재결합할까? 통일콜? 홀리 쉣. 즉 우리가 북한을 인위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북한이 발벗고 통일하자고 해도 그 후속 과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막중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